강의는 크게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자책 기획, 펀딩 설계, 펀딩 운영.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풀고 다시 끼우면 되잖아요. 근데 펀딩은 아직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파는 방식이고, 그걸 한정된 기간 동안만 딱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잘못되면 뒷부분에서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이 펀딩 끝나고 나면은 꼭 후회를 해요. 이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건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이 꽤 많은 거죠.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그때 성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네요.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됐는데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통해 알려드리는 그대로 따라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전자책 기획입니다. 여기서는 전자책 부업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전자책 부업의 동향 및 기대 수익을 100배 이상 높여주는 전자책 부업의 신전략에 대해 소개를 할 건데요. 전자책 부업이 시작된 지 이제 6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자책 강사들은 여전히 2018년에 제가 처음 강의하던 전자책 부업 방식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성법부터 판매법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느 부업이 그렇듯 전자책 시장도 6년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규모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워낙 등록된 책이 없어서 일단 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 팔렸다면 이제는 플랫폼에 수만 권의 책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구매자도 늘어났고 가격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1만 원도 채 안 하던 책들이 이제는 10만 원, 100만 원에도 팔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예전 방식대로 써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방법만 알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전보다 100배 높은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섹션 2에서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섹션 3에서는 주제 선정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전자책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감을 잡았으니 본격적으로 전자책을 써봐야겠죠. 이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쓰고 싶은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분들은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전자책 부업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책 부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써야 하냐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모든 주제가 다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쓰면 돈 번다는 말을 듣고 책을 쓰지만 기대하는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주제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팔리는 주제는 어떻게 잡는지, 어떤 주제는 써도 되고 어떤 주제는 쓰면 안 되는지, 예전에는 잘 팔렸지만 지금은 아닌 주제는 무엇인지, 어떤 주제가 앞으로 수요가 있을지, 여러 가지 주제가 고민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먼저 쓸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기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두 번째 섹션의 내용만 잘 듣고 따라온다면 주제를 못 정해서 책을 못 쓴다는 말은 하지 못하실 거예요. 세 번째 섹션은 전자책 기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책 주제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전자책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획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비슷한 노하우를 써도 누구는 10만 원도 채 못 벌지만 누구는 100만 원, 1000만 원을 법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획이에요. 여러분이 꼭 써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작정 도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주제든지 일단 써보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주제의 기획이 별로라면 저는 무조건 말릴 겁니다. 실패한 기획으로 책을 쓰고 판매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시간 낭비에 불과할 테니까요. 주제는 정했는데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쓰다 보니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필력이 부족하거나 글을 못 써서가 아닙니다. 다 기획이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기획이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쉽게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를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강의를 통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자책 부업을 만들 때부터 그 중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목차, 제목 구성법과 눈길을 사로잡는 카피 만드는 법까지 아주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서 핵심만 꼭 집어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자책 기획이라고 하는 이 첫 단추만 잘 끼우면 여러분이 전자책으로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섹션 2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전자책 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전자책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전자책 부업이란 무엇인지, 전자책 부업은 다른 부업과 어떻게 다른지, 전자책 부업을 시작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책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전자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자책 부업으로 돈 버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판매가 되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자책으로 수익이 생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자책 부업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비용 투자 없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짧은 문서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만들어둔 파일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화 수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책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컨설팅, 챌린지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만들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값, 내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책 부업의 핵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전자책 부업을 꼭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책 부업은 다른 부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해 볼 것은 지식창업입니다. 지식창업으로 대표되는 것은 강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도 바로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의 특징은 말로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글로 써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의는 말로 전달을 해야 되고 음성이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얼굴이 노출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그런 노출 없이 순수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담은 글로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강의에 비해서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편집에 대해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제가 중간에 잘못한 말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문서에서 오탈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편집에 있어서 강의보다 전자책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형이냐 개선형이냐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의를 다 찍고 나서 한 번에 전달을 하고 업데이트하거나 개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의를 진행한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자책은 처음엔 내가 좀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를 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언제든 개선된 버전을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부족하더라도 점차 개선을 해나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식 창업 중에서 가장 쉽고 단순한 형태이며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식 창업의 종류가 강의, 컨설팅, 코칭, 챌린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나서 그 외의 것들을 추가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것들을 하면서 전자책을 쓰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거의 필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이책과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제가 종이책이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인 서점에서 유통되는 종이책의 전자책 버전,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의 서재에서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걸 비교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비교해 볼 것은 분량입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200페이지 내외의 분량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종이책으로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책은 최소 20페이지 정도의 분량만 써도 됩니다. 책의 주제를 정하다 보면 분량이 200페이지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량에 막혀서 종이책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자책을 쓴다라고 하면 짧은 분량으로도 출간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분량 자체가 종이책은 200페이지로 높고 전자책은 낮기 때문에 책을 쓰는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출간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음 출간한 책이 다 판매가 되고 나서 개정판이 나왔을 때야 돼서 수정할 수 있죠. 이미 인쇄가 돼서 다 유통이 된 책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원본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수정해서 수정한 시점 이후에는 내가 그 수정한 파일을 판매를 하면 되고 그 이전에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수정된 파일을 다시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책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대형 서점에 유통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하지만 전자책은 대형 서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널을 다 유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넷 사이트 또는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책은
판매하는 권한을 출판사가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쓴 책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자책은 판매하는 권한 자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어디서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파는 종이책이 3만원, 4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만원에서 2만원대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종이책이 유통되는 평균 금액이에요. 하지만 전자책은 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만원 이하로도 팔 수 있고요. 내가 원한다면 10만원, 100만원에도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플랫폼에는 100만원 이상의 책도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가치가 높다,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넣었다, 내 노하우가 집약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종이책으로 내서 2만원을 받는 것보다 전자책으로 내서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실수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종이책은 인쇄라고 해서 10% 내외의 수익이 저자에게 돌아옵니다. 만원짜리 책이 판매가 되었다고 했을 때 1,000원 정도가 저자에게 떨어지는 거죠. 이 방식의 경우 책을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특정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판매 대금이 거의 다 제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원짜리 책이 판매되었다고 했을 때 종이책을 내면 1,000원을 벌 수 있지만 전자책은 최대 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할인율입니다. 이 할인율은 도서정가제라고 하는 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출간되는 모든 책은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판매하려고 할 때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간된 종이책을 일반 전자책 플랫폼에서는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펀딩을 진행하다 보면 이 책의 할인율을 최대 50%, 60%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종이책이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펀딩 플랫폼을 가보면 종이책은 할인율이 10% 이하로 정말 낮은데 전자책은 할인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할인율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자책은 20페이지만 써도 되고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면서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실수익이 다 제 수익이에요. 그리고 판매를 했을 때 모든 수익이 다 제 수익이에요. 그리고 할인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전자책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이책을 꼭 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슷한 부업 방식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장 높은 수익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전자책 부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책 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업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아서 제가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통해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업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 취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부업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나라에서 알 수 있고 회사로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업하시는 분들 중에 요거 관련해서 회사에서 알게 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가장 많이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바로 본인의 부주의로 공개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업 사실을 회사 동료에게 말하거나 업무 중에 부업을 하다가 알게 되는 거죠. 또는 SNS 등을 통해서 부업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여러분의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스스로 부업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불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세법상 1회 이상 꾸준히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대략 1년에 4천만 원 이하의 수익이 생겼다고 하면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질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남의 것을 내가 어디까지 써도 되냐 하는 부분과 내 것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은 만드는 즉시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이 창작물을 만든 원작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출처를 표기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출처 표기 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공정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공정이용은 본인의 저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조하는 정도여야 되며 원작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보통 만든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원작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내가 그 강의를 참고해서 비슷한 강의를 만드는 거죠. 이 경우는 본인의 저작물을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원작자의 이익도 해치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쓰더라도 그것이 정말 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남의 것은 어디까지 써도 되나? 라고 했을 때 동의받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것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보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나는 보호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쓴 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저작권이 완벽하게 보호된다라기보다 여러분이 쓴 이 저작물은 이 사람이 쓴 것이 맞음이라는 인증서를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자책 부업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3강에서는 책을 쓰기도 전에 돈부터 버는 전자책의 신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